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기 교재 8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페이지 보시면 국제 우편물 그 종류별 접수 요령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 먼저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접수 요령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우리 뭐 상식선에서 아는 것들은 좀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따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국제통상우편물의 접수 검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어떤 우편물을 갖다가 발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구에 접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한 중량을 잘 지켰는지 아니면 내용물 자체가 발송이 금지된 건 아닌지 그런 걸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접수 중지 중인 국가행 우편물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항공 또는 선편에 대한 고무인을 날인하는데 자 제가 그 체크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투 가장자리에 유색의 줄이 있다면 그것은 선편이 아니라 그 항공편으로만 우리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외에 뭐 3번부터 저기 6번까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접수 요령 관련해서 이제 국제통상 우편물이니까 이제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 그 관련되는 접수 보시면 접수 우편물의 검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검사도 뭐 우리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런 내용이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착 국가, 접수 중지지인 국가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운송수단과 관련해서 이게 선편으로 보내는 건지 아니면 항공편으로 보내는 건지 그런 것들 확인하면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서장이라든지 우편엽서, 인쇄물의 제한 중량 관련해 가지고 그런 제한 중량이 넘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 각각의 종별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잘 부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창구에서 접수 처리 관련해서 무게를 정확히 측정한다. 그래서 그 무게와 그리고 어떤 도착 지역에 따라 어떤 거리에 따라서 이제 산정된 요금을 갖다가 채택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요금을 적용하여 우표 또는 증지를 붙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기 90페이지 보시면 뭐 등등 뭐 고무인을 날인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요금 증지 에 표시되거나 봉투에 인쇄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뭐 발송인이 보는 앞에서 국제 날짜 도장으로 구표를 소인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볍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에서 엠백이라고 우리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은 소포 우편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취급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통상 우편물의 분류에 엠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굵은 글씨랑 밑줄 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어떤 책을 갖다가 보셨는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든 상관없는데 다만 이제 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표시를 갖다가 그렇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볼 때는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이번에 그 개정 공고 나고 예전 기존 교재에다가 그 어떤 밑줄이라든지 아니면 굵은 글씨 아니면 또 제가 편조주 해가지고 이런 것들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넣기는 넣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나름의 어떤 단권화 작업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등기 취급의 경우에는 도착 국가가 등기로 발송이 가능한 나라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편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넘어가지 마시고 다 한 번씩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3번 보시면 국제 우편 자료에 우편물을 넣도록 하되 접수 우체국에서 국제 우편 자료 미확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 우리 국제 우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때는 국내 우편 자료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국제 우편 자료가 있는 곳에서 교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 물류센터에서 뭘 하겠다? 국제 우편 자료로 다시 묶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기재형 꼬리표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엠팩과 관련해서 봤지만 우리 우편 자료마다 주소를 갖다가 다 부착한다 그랬죠. 주소 기표지를 다 부착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주소 기재형 꼬리표
를 2장 작성해서 한 장은 우편물에 붙이고 한 장은 우편 자료목에 묻고 봉인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이런 지문 자체도 여러분 OX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외에 여러분들이 뭐 나머지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다만 이제 6번 보시면 통관 대상 물품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때는 세관신고서 CN22, 23 이렇게 작성하여 붙인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형 포장 우편물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봤지만 어떻습니까? 물품 가액이 300 SDR을 기준으로 CN22, CN23 붙인다라고 했던 거 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 보시면 우편물을 넣은 국제 우편 자료를 다시 국내용 우편 자료에 넣어서 국제물류센터 요거는 항공편이고 그다음에 부산 국제우체국 요거는 선편으로 발송하되 이때는 M 표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접수 관련해서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형 포장물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접수와 관련해서 아까 여기 나오네요. 300 SDR을 갖다가 기준으로 CN22, 23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거 기출됐던 거네요. 14년도에 기출됐던 거니까 확인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용 전자우편물에 접수했네요. 그래서 요거는 Literature for the Blind라고 이렇게 표시를 봉투 표면에다 하고요. 특히 항공으로 발송할 때는 그 요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항공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항공 요금은 부과하고 대신 나머지 요금이 면제되므로 등기 요금은요, 그렇죠,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공서간. 자, 항공서간 하면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 거는 가장 뭐예요? 중량이 제한 중량이 작았죠. 뭐 5g이었나요? 5g.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에 에어그램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한 장으로 봉투하고 내용물을 작성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항공서간은 우표 이외의 물품을 붙이지 못하면 그 안에도 어떠한 것도 넣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항공서간은 제한 중량 자체가 5g으로서 되게 작잖아요. 거기에다가 안에 어떤 걸 갖다가 넣는다. 그건 좀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런 편법을 봐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붙이는 것도 only 우표만 붙이고 안에 내용물에는 어떤 것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십시오. 무슨 예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도 틀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등기 취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항공서간 역시 등기 취급 가능하다. 근데 아시겠지만 모든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등기 취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국제 소포 우편물이네요. 소포 우편물에 검사해야 될 사항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주소 기표지고 관련해서 좀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주소 기표지와 관련한 서식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사항란인데 그 두 개를 좀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2번 보시면 국제 소포 우편물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포 우편물의 주소 기표지에 있는 서식은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랑 그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지시사항란. 요거는 뭐예요?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 꼭 구분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시사항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은 도착 국가에서 만약 배달이 불능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데 필요한 뿐만 아니라 특히 소포 우편물이 반송하는 경우에 발송인으로부터 반송 도착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할 수 있도록 접수할 때 안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란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랑 아까 앞에 있던 서식란 있죠. 그거랑은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4번 보시면 발송인이 작성 제출한 주소 기표지에는 뭐 도착 국가면 약호. 다행히 이번에 그 나라별 그 약호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이제는 빠졌던데 뭐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했던 분들한테는 좀 불행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약호, 그 다음에 우편물의 총 중량과 요금, 접수 우체국명, 접수 일자 등을 접수 담당자가 명확하게 기재한다라고 되네요. 그래서 발송인이 작성한 주소 기표지를 누가요? 그 접수 담당자가 명확하게 기재를 한다. 다만 보세요. 주소 기표지의 중량이라든지 요금은 잘못 써있다고 그냥 밑줄 긋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때는 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재작성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소포 관련해서는 우리가 몇 그램 단위입니까? 100g 단위니까 그 100g 단위로 절상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지금 5번 보시면 주소 기표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곳에서 보관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접, 삼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면은 접수체국, 3면은 발송인이 보관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다 같이 우편물하고 같이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접, 삼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기출됐던 겁니다. 다음 6번 보시면 접수체국 보관용은 복사 내용이 희미하더라도 더 쓰는 일이 없도록 하며 어떻게 해라? 원형대로 보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접수체국 보관용과 관련해서는 요거를 함부로 더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소교피지를 쓰면 이게 뭐랄까 먹지라 그러나요? 이게 해가지고 뒤에가 그렇게 묻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희미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거 좀 진하게 명확하게 하려고 다시 더 쓰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출 보시면 그 1번 보세요.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에 필요한 서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작성할 필요 없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은요. 내용물의 중량을 측정하는 경우 100g 미만의 단수는 100g 단위로 절상한다. 그래서 이건 보통 소포편물이니까 맞는 말입니다. 반면에 보험소포편물이라든지 EMS 같은 경우는 10g 단위로 기재하고 그렇게 평가 절상한다라고 했고요. 5번 보시면 2면은 접수체국, 3면은 발송인. 그러면 1면, 4면, 5면, 6면은 소포 우편물에 붙여 발송한다. 맞죠? 2접, 3발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음 우편물 번호가 CP로 시작하는 주소 기표지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CP, CV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소포고 여기는 보험 소포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재작년 교재가 나왔을 때 공고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여기 이제 CP로 통합해서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공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4페이지 보시면 주소 기표지에 적정 사용해가지고 국제 소포 운송장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보험 소포 모두 CP 기표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통 소포든 보험 소포든 둘 다 주소 기표지에 CP 요거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제 예전에는 뭐 SCV 해가지고 그렇게 외우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뭐다 보통 소포든 보험 소포든 다 CP 표지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3페이지 보시면 국제 보험 소포 우편물의 접수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여러분들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험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접수 검사 관련해서 뭐 끈 같은 거는 묶을 때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아니하고는 끈이 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단단히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봉함해야 하고요. 통관 검사를 개피했다면 통관 검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개피를 했다면요 다시 원형대로 가급적 봉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 보험 소포 우편물 주소 기표지의 작성 및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국제 보험 소포 우편물 주소 기표지하고 국제 보통 소포 우편물 주소 기표지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지시사항란이라든지 주소 기표지에 필요한 서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등 지시사항은 반드시 작성하라는 등 그런 것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접수애와 같다.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국제 보통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100g 단위로 기재를 하고 그러나 보험 소포 같은 경우는 10g 단위로 한다는 거 차이점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여기는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보험 소포니까 거기에 맞는 특유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용품은 반드시 객관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이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 국내 우편할 때 물품 등기하고 구분하시라 했죠. 물품 등기 같은 경우는 주관적 가치만 가지면 되는 거다. 객관적 가치가 아예 제로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보험소포에서는 국제보험소포에서는 객관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이어야 된다라는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가액은 소포 내용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초과 가액을 적어버리면 이거는 사기보험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기보험으로 간주하면 우리 뒤쪽에 말했지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보험 가입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가입 자체가 물건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모든 물건을 갖다가 다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요 일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을 드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특히 자, 보험 가액은 잘 보세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하며 발송인이 주소 기표지 해당 난의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라고 되네요. 그래서 보험 가액은 누가 기재한다고요? 발송인이 기재를 합니다. 근데 발송인이 기재한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발송인이
원화. 우리는 SDR로 환산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화로 기재를 하면 그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어디요? 발송 우체국이 그걸 SDR로 환산해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돼 있죠. 발송 우체국은 발송인이 원화로 기재한 보험가액을 SDR로 환산하여 주소 기표지에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가액 같은 경우는 자, 함부로 정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연필로 기재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함부로 잘못 썼다 하더라도 지우거나 정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다시 작성해야지 그걸 정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SDR로 우리 환산했을 때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한다. 그럼 어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되겠죠. 셋째 자리에서 그것도 역시 절상하면 되겠죠. 절상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다만 보세요. 가액은 어떤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아까 보험 가액을 잘못 썼다? 그러면 재작성을 해야지 정정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연필로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 가액의 한도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00 SDR. 뭐 우리 원화로 치면 한 7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사기 보험이 될 수 있으니까 객관적 가치에 맞는 그 보험 가액을 쓰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계속 제가 막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도 죄송하지만 여러 번 읽어보시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들처럼 재작년에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회 과목이라든지 법학 과목 뭐 그 외 뭐 저 이것저것 좀 많이 가르쳐가지고 좀 배경 지식이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이제 한 100여일 남았는데 뭐 점수 올리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남은 시점에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하고 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선 같은 것도 많이 줄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좀 자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이면 동선 같은 것도 최대한 줄이고 그러니까 식사 시간도 줄이고 잠도 줄이고 다 줄여야 되죠.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런 공부 시간 확보가 어렵다면 최대한 이제 집중력 있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 말에 맞게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좀 반복을 해서 좀 보세요. 그래서 교재가 눈에 좀 잘 안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OX 지문집 같은 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OX 지문집이 가급적이면 교과서 내용을 갖다가 교재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 그런 거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은 OX로 나오잖아요. 맞냐 아니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그렇게 나오니까 거의 한 90% 이상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하면 좋겠고요. 아니면 교재를 어쨌든 계속 보면서 눈에 익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게 여러분 객관식에도 훨씬 도움이 되니까 꼭 좀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소 기표지 다시 또 나오는데 아까 우리 이제 통일이 됐다 했죠. 자, 이제는 뭐라고요? 보통소포, 보험소포 모두 CP로 통일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번에 바뀐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그래서 우편물 번호도 CP로 시작한다. 소포 표면에 붙인 주소 기표지는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잘 붙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붙여라. 그래서 필요하다면 투명 테이프 사용해서 딱 붙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포 표면을 끈으로 묶는 경우에 바코드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됐다. 다만 주소 기표지 크기가 오히려 소포보다 더 커요. 그러면 보장을 갖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소 기표지보다 크게 보장을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등기 통상 우편물을 권유하거나 최소한 주소 기표지보다는 크게 포장을 해서 접수하도록 권유를 하고요. 당일 주소 기표지를 사용한 접수 내역은 반드시, 자 여기도 반드시 나왔네요. 그래서 전산 입력을 반드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 미국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반송할 때 이때 반송 시 항공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보낸 요금보다도 반송료가 더 비쌀 수 있으니까 미리 그렇게 안내를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 분과의 어떤 불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혹시라도 반송이 된다면 항공편으로 오기 때문에 그 반송료가 좀 많이 징수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확인 정도 해주는 게 어떤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한 어떤 사전 미연의 방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 EMS네요. Express Mail Service라고 그래가지고 국제 특급 우편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지금, 예, 지금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시간이 지금 새벽 1시가 넘다 보니까 계속 목이 잠겨가지고, 여러분들 듣는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실 건데, 자, 알겠습니다. 좀 말도 좀 빠르죠. 뭐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말이 좀 마음은 급하고 좀 주어진 시간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말은 좀 빠른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 말이 빠르다 싶으면 여러분들 좀 한 번 더 들으셔도 되니까 일단 요 속도로 좀 가급적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EMS 보시면 정의해 보시면 실물 수단에 의한 가장 신속한 우편 업무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EMS는 우리 실물 수단에 가장 신속한 우편 업무다. 그래서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 취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짧은 시간에 수집, 발송, 배달이 가능한 우편 서비스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우리 빨리 신속하게 배달되니까 뭐 어떤 수단을 이용해야 돼요? 항공, 그쵸. 그리고 기록 취급이 돼야 되니까 등기. 그래서 항공하고 등기를 기본 수단으로 하면서 자, 우리 EMS에 부과되는 서비스들이 가능하거든요. EMS를 하면서 요거를 갖다가 부가 서비스로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 보, 초, 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보, 초이, 배보, 초이. 시험에도 직접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국제 속달인가요? 그거랑 해가지고 한번 나왔었는데 자, 배달 통지, 보험 취급, 초특급 우편, TCS, EMS 프리미엄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배보, 초이 요거는 EMS에 부과할 수 있는 서비스, 특수 취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또 뒷편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고 그때 나와서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MS는 여러분들 모든 우리 우체국에서 다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우편 취급도 포함해서 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얘가 그렇다면 얘네들도 그렇게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수 우체국마다 당일 업무 마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감 시간 이후 접수하는 고객은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 접수가 우리가 마감 시간이 지났으니까 당일은 힘들고 내일 보내겠습니다. 즉 이 길에 발송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 그쪽에서 승인을 하면 막 접수하고 그럼 그쪽에서 그럼 늦게 보내는 거는 내가 보내는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뭐 접수 못하는 거죠. 그럼 그분이 그럼 거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얻어서 접수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방조사를 해가지고 우체국인데 우편물이 어디쯤 있나 행방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배달 예정일보다 자 이때는 보세요. EMS 같은 경우는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보면 배달 통지 서비스하고 초특급 우편 서비스 있거든요. 요거는 48시간 아니에요. 그냥 배달 예정일보다 지연되면 손해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EMS는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되면 손해배상이 대상이 되지만 배달 통지 서비스나 초특급 우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배달 예정일이 지나버리면 이건 손해배상이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요때 손해배상은 뭐다? 자,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여기는 우편 요금 배상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편 요금 배상. 자, 그렇게 해서 뭐 기출 아까 숙달은 아니라 그랬고요. 자, 그다음 접수 보세요. EMS로 보낼 수 있는 것, 보낼 수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뭐 늘 수업을 할 때 자, EMS로 보낼 수 있는 것, EMS로 보낼 수 없는 것. 자, 여러분 실제 기출에도 나왔지만 보기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은 것, 뭐 개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그런 조합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보낼 수 있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들 회사하고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해요. 회사하고 컴퓨터 관련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여기는 돈, 기중품, 기금속 같은 기중품 있죠. 뭐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낼 수 있는 거 보세요. 업무용, 상업용 서류, 컴퓨터, 데이터. 그다음에 상품 견본, 마그네틱 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다음에 상품 뭐 등등 이런 건 뭐니까 회사하고 컴퓨터하고 관계되는 것들이죠. 근데 보낼 수 없는 거는요. 신용카드, 동전, 화폐 같은 이런 돈, 화폐, 돈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 은, 뭐 이런 기금속이라든지 그런 것들 기준품, 그래서 기금속, 보석 등의 기준품 등이다. 그 외에 보세요. UPU에서 정한 일반적인 우편 금지 물품이라고 되는데 이건 암기 안 하셔도 상식선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마약 같은 거 그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 UPU 일반적인 우편 금지 물품 있죠. 거기 보시면 뭐 다른 우편물을 오염, 파손시킬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막 등등 폭발성 있는 물건 그런 것들로 역시 EMS로 보낼 수 없다. 그리고 상대 국가, 도착 국가 자체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수입을 검하는 물품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는 의료용으로 대마를 갖다가 만약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의료용 대마를 갖다가 우리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의료용 대마를 갖다가 상대 국가에 보내려고 하는데 상대 국가에서는 그런 대마가 비록 의료용이라도 그 취급을 못한다, 금지하고 있다면 그때는 EMS로 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출은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문제가 보이니까 또 제가 또 풀고 싶네요. 송금 환 돈이죠. 돈이니까 이거 보낼 수 없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마그네틱 테이프 컴퓨터와 관련되네요. 마이크로필름 컴퓨터 상품 견본 상품 회사 거죠. 그래서 이건 니언 디크릴 맞고요. 상업용 서류 회사에 필요한 거죠. 니언 디크릴 미연 맞고요. 그렇지만 가공하지 않은 금 이거는 기금속 기준품 그것과 관련되는 거니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MS 관련해서 소류, 비소류 우리 구분했죠. 그 앞에서 종별 그 국제 우편물 그 종별 그 구분했을 때 죄송합니다. EMS와 관련해서 소류, 비소류 구분했을 때 자, 소류는 뭡니까? EE로 시작하고 비소류는 ES, EM으로 시작한다는 거 이거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 비소류 부분. 그 다음에 서적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CD 같은 경우는 소류가 아닌 비소류로 취급한다. 계속 이렇게 좀 기억이 안 나면 앞에 돌아가셔서 봐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뭐 진도 빨리 나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품에 따라 서류, 비서류 그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류요금에 적용되는 거는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 편지는 당연히 서류요금 적용돼야 되고요. 당연히 보세요. 계약서, 입학서류, 서류와 함께 보낸 팜플렛 같은 홍보용 첨부물 이런 건 다 서류용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야 되겠죠. 반면에 CD, 서적 같은 것들은 뭘로 취급한다고요? 비서류로 취급한다. 같이 연계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EMS 기표지 작성 요령인데 아까 우리 국제 보통 소포편물이라든지 국제 보험 소포편물 그거랑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돼요. 그래서 EMS 기표지도 마찬가지로 보험 소포와 마찬가지로 10g 단위로 기재를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때도 내용품의 객관적인 가치를 써야 됩니다. 아까 우리 보험 소포도 객관적인 가치를 써야 된다 그랬죠. 다만 차이는 뭐예요? 이때는 누가 발송인 즉 고객이 US 달러로 기재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는 국제 보험 소포 같은 경우는 자, 발송인이 원화로 기재를 하면 누가요? 발송 우체국이 SDR로 환산한다. 환산해서 기재를 해준다면 EMS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고객 발송인 할게요. 고객 발송인이 뭡니까? US 달러로 기재한다라는 거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를 하셔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우편 요금 같은 경우는 보험료 그 다음에 우편 요금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료하고 우편 요금하고 합산해서 우편 요금을 기재하고 자 EMS 같은 경우는 CN23 그래서 CN23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관신고서 23 그래서 발송인 보내는 사람 뭐 등등인데 제가 요거는 좀 약간 장난이 아니라 요거 여러분들 한번 출제 한번 지난주인가요? 모의고사에 좀 출제를 했는데 잘 아세요. 여기는 보세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해가지고 여러분 눈으로 그냥 보지 마시고 잘 보세요. 자, 뭐를 갖다가 여러분들 영문 대문자로 기재한다 되세요. 그렇죠? 국가명하고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영문 대문자로 해야 되나요? 아니죠. 주소 같은 경우나 이름 같은 경우는 영어로 해도 되지만 그 도착국 언어, 발송국 언어 아닙니다. 그래서 도착국 언어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 그거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좀 뭐 접해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는 사람 주소 성명은 영어, 불어 또는 도착국 언어로 기재를 한다. 그 다음에 도시명하고 국가는 반드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불어 안 됩니다. 도착국 언어 안 돼요. 그래서 도시명
그 다음에 국가명 반드시 이렇게 대문자로 해야 된다는 거. 서울 코리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포장 및 점검 사항인데 뭐 가볍게 보시고요. 다만 여러분들 보세요. 그 배달 통지 같은 경우는 CN07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CN07 요게 배달 통지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배달 통지 지금은 별도의 CN07 서식을 작성해서 우편물에 첨부한다. 그래서 우리 그 필요한 서식들과 관련해서 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요. 한 번에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특급 우편 EMS 역시 마찬가지 보험 취급이 가능한데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취급 한도액은 아까 우리 일반 보통 그 보험소포 있죠. 보험소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4,000 SDR 우리 원화로 700만 원이다. 그리고 보험 가입과 관련해 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이게 보험 가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따르는 우리 수수료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65.34 SDR 우리 원화로 11만 4,300원까지는 2,800원의 보험 취급 수수료를 낸다면 그 가입을 갖다가 초과하는 그러니까 65.34만큼 플러스가 되면 그때만큼 550원이 추가된다라고 됐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만약에 케이스로 낸다 하더라도 이 수치 자체가 너무 좀 세밀하잖아요. 우리가 뭐 계산기 회계사 시험이나 뭐 세무사 시험처럼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걸 계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 요금 2,800원에 그 일정 그 가액이 증가할 때마다 550원의 추가 요금이 추가 수수료가 더 들어간다는 정도 그렇게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능력 있고 자신 있으면 분은 그 가액까지 정확하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오히려 최고 가액은 4,000 SDR 700만 원까지 그렇게 좀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요금이 그 아까 2,800원 그 다음에 550원이 추가된다는 거 추가 계속 된다는 거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우리나라와 EMS를 교환하는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EMS에 대해서 보험 취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EMS 보낼 수 있는 곳이면 보낼 수 있는 국가면 보험 취급도 당연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EMS는 모든이 많네요. 모든 우체국에서도 취급하고 모든 보험 취급도 가능하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 객관적인 가치 내용품의 가액은 주소 기표지 보험 가액란에 땡땡원으로 기재하고 보험 취급 수수료는 아까 우리 봤지만 어떻습니까? 그 우편 요금에 합산해서 요금에 기재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손해배상 금액이라고 됐네요. 자,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보험 취급된 국제 우편물에 보험 취급된 것의 손해배상 금액은 보험 가액의 범위 내. 그러니까 보험 가액을 배상하는 거 아니랬죠.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실제 손해액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우편 요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기출 한번 그 EMS 관련해 가지고 그 기출 됐던 거 있죠. 뭐 7만 원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1kg당 7,870원. 오, 저 암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7만 원, 그래서 7만 원, 기본 7만 원에서 킬로그램당 7879. 자, 이렇게 추가되는 게 이게 뭡니까? 손해배상의 한도입니다. 한도에서 실손해가 그리고 납부한 우편 요금을 실제 배상한다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게 EMS 보험을 들든 안 들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험 안 들었을 때죠. 안 들었을 때 그러니까 7만 원에다가 킬로그램당 그 7,870원 요게 한도고요. 요게 한도라면 보험 소포는요. 보험 가액의 한도에서 실손해액 그리고 거기다가 우편 요금, 납부한 우편 요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보험 들면 좋은 점이 뭘까요? 그렇죠. 한도가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 우리 얼마까지 늘었습니까?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더 고액의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보험 취급하면 좋겠죠. 물론 이제 보험 취급할 때 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많이 부과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과 우편 요금을 손해배상을 하고요. 그때 보험 취급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대상이 아니다는 거. 이 부분은
저 같으면 한번 내고 싶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 좀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험 지급 수수료도 제외된다라는 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그 기출에 보시면 그 뭐냐요? 국가 약호 제가 빼려다가 그냥 뒀었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과거에 약호를 두고 보험 관련되는 문제들 그리고 개수 문제까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리식 금융 문제는 아직까지 개수 문제도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개수 문제가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대비해서 아까 우리 뭐 표에 보면 뭐 EMS로 보낼 수 있는 거 보낼 수 없는 거 뒷표현에 보면 뭐 보험서장으로 보낼 수 있는 거 보낼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개수 같은 거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기타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라고 되어 있네요. 항공수단을 이용해서 우선적 취급을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공 취급하는 우편물은 자, 여러분 뭐도 가능하다?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에 대해서 국제항공통상우편물 또는 국제항공소포우편물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등기 취급하는 거요. 등기를 하면은 이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자, 등기는요, 배달 통지는 CN07이었다면 등기는 CN04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국제 등기 번호표 CN04를 우편물 앞면에 적정한 위치에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배달 통지. 요거는 우리 국내 우편의 배달 증명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수취인에게 배달됐다면 발송인에게 잘 도착했습니다. 누구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이걸 통지해 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배달 통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 서장인데요. 그래서 은행권, 수표 등의 유가증권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서류, 기중품 등이 들어있는 서장 우편물을 서장 중에서도 그 보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신고한 가액에 따라 보험 취급하여 교환하고 만약에 망실, 도난, 파손되었다면 이때도 보세요. 보험 가액을 전부 배상하는 게 아니라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손액 그리고 실제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 해가지고 요거 역시 마찬가지 4,000SDR 우리 원화로 700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보험 우리 앞에서도 보험소포 봤었죠. 그 보험소포 일부의 보험 가액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있는 물건 있죠. 아까 우리 EMS로 보낼 수 있는 물건, 보낼 수 없는 물건 그거 할 때 제가 지웠네요. 자, EMS로 보낼 수 없는 물건에 뭐가 있었어요? 기금속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금, 은 등. 근데 그거는 보험서장엔 대상이 된다는 거.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당연히 뭐 아까 EMS로 보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보험서장의 대상이 되는 건데 뭐 상업용 서류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관련이 되겠죠. 근데 이때는 그 기금속이라든지 뭐 기중품, 보석 같은 그런 것도 된다는 거. 그래서 보세요.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있는 거는 자, 주로 이제 보시면 자, 이게 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2kg 제한 중량 2kg 이내에 그 서장에 지금 그 범위에 포섭되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뭐 편지 같은 그런 서신뿐만 아니라 어떤 뭐 규격을 위반한 인쇄물이라든지 엽서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서장으로 취급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방사선 물질이라든지 그런 멸실성 물질 뭐 그런 것들도 다 서장으로 취급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권, 수표 같은 유가증권, 우표, 복권료 같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 자, 뭐 여기는 뭐 당연히 인정이 된다는 거 아시는데 뭐 3번서 한번 기금속, 보석료, 기중품 같은 이런 것들도 보험 서장으로서 지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EMS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국제 우편 요금입니다. 그래서 국제 우편 요금 공부하실 때는 늘 국내 우편 요금 그 부분까지 같이 비교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국내 우편 요금하고 의미 자체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별납, 후납, 수취인 부담, 다만 이제 수취인 부담과 관련해서는 국제 우편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별납하고 후납은 저기 가볍게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금 결정은 누가 한다?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거 제가 좀 체크해놨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편 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딱 정하면은요. 그렇지만 국제 우편 요금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되고 만국 우편연합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사정을 고려해서
부서장이 그렇게 정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고시 이제 알려야겠죠. 고시를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우편 요금 체계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냥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국제우편 요금에 별납 있네요. 별납. 그래서 이거 별납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한꺼번에 동일 중량, 동일 종류 뭐 그런 물건을 다량으로 보낼 때 그때 이제 매번 우표 찍고 소인 찍고 그럴 필요 없이 뭡니까 별납 표시한 다음에 나중에 일괄적으로 그냥 처리 계산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취급 우체국 여기 이제 편집하고 저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제가 쓴 걸 그대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으로 수정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의로 수정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 이렇게 합니다. 내용이 바뀐 건 아닌데 그 표현 자체가 바뀌어서 제가 이렇게 좀 수정해 주세요 하고 글로 이렇게 좀 남겼었는데 이제 편집부에서는 이제 그걸 이쪽 분야는 잘 모르시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바꾸면 될 줄 알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출판이 됐네요. 그 다음에 취급 요건은 우리 앞에서 봤죠. 별납은 10통 이상. 그 다량이라는 게 통상 우편물 10통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취급 요령과 관련해서는 뭐 국내 우편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다만 여러분 보세요. 3번 보세요. 2번에 3번 보시면 접수 및 입회 확인 절차는 국내 우편 요금 별납의 취급이어야 한다. 그래서 국내 우편하고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되되 3번에 보시면 보세요. 접수된 우편물은 국제물류센터 앞으로 별도의 우편 자료를 체결하여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런 만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제물류센터까지는 별도의 우편 자료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우편물 혼합인데요. 혼합의 정의는 똑같습니다. 혼합 요금이라는 게 뭐였나요? 미리 발송 예정 물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 그렇죠. 2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미리 담보금으로 제출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20일까지 이제 정산해가지고 20일에 이제 실제 그 발송한 물량에 따른 요금이 있죠. 그걸 합산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게 바로 후불입니다. 그래서 후납 요금. 그래서 국제우편 요금, 후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지만 백모, 존표, 수후, 발주 그랬죠. 100통입니다. 요 후납 요금. 그래서 요거는 매월이에요. 하루가 아니라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국제 통상 그리고 국제 소포 우편물 그리고 요때 여기는 모든 우체국 똑같죠. 그래서 우리 별납은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이라면 여기는 우편 취급국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체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편물 및 발송표의 제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발송 신청서 검사 부분을 보면 요금 혼합 우편물 발송표 기록 사항이 그래서 그 기록 사항이 당구장의 표시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록 사항은 우편물의 종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인데 우편물과 다름없는지 확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그건 하나 볼게요. 접수 및 입회 확인이라는데 요금 혼합 우편물의 접수 담당자가 접수 담당 책임자 앞에서 확인 접수한다라는 거 표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요금 혼합 우편물은 발송 신청서는 요금 별납 우편물 접수 및 입회 확인 방법에 준하여 상호 확인함을 날인한다. 그리고 당연히 날짜 도장은 날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금 혼합 우편물에는 우편 날짜 도장을 날인을 생략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별납하고 혼합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수취인 부담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국내 우편에서 수취인 부담도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수취인 국내 우편 수취인 부담 한번 생각나세요? 제가 여기 지금 수업 받고 있는 분 계셨다면 좀 질문을 할 건데 지금 뭐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국내 우편물 수취인 부담 하면은 여러분들 내용이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 우리 뭐 발송 유효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2번이나 출제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1년도 나오기도 하고 3년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자 그렇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잠깐만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잘 모르시는 분은 51페이지 것이 보시면 예, 거기 보면 아까 발송 유효 기간 2년 뭐 그렇게 되어 있죠.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하고 좀 비교를 하시라고. 자,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내 우편물 보시면 누구하고 계약한다고요? 그렇죠. 배달 우체국장. 그렇죠. 배달 우체국.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실제로 이제 좀 질문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대구 실강 수업 때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막 좀 저도 같은 질문이라도 좀 질문 좀 좋은 질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그냥 자기가 조금만 이렇게 좀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든 다 궁금하니까요. 근데 이런 거는 참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보세요. 우편물을 외국으로 발송하는 자가 국내 배달 우체국, 여기도 마찬가지죠. 배달 우체국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회신 요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회신 요금을 자신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소포 보냈을 때,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러분들 소포 보냈을 때 그냥 착불이라고 하죠. 그 여러분들 그 물건을 샀는데 책을 샀어요. 책을 샀는데 그럼 택배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물건을 수령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수취인이니까 내가 넌 이게 수취인 부담이구나. 물론 그 의미의 수취인 부담도 많은데 이때 말하는 수취인 부담은 그게 아닙니다.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이게 A라는 사람은 해외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뭐 B도 그렇고요, C도 그렇고요. 갑이라는 곳은 국내입니다. 현재 자, 요 국내 갑이 자 여기 배달 우체국. 근데 왜 이걸 배달 우체국이냐면 물론 이제 이쪽에다가 이렇게 발송을 하겠죠. 발송을 할 때는 물론 뭡니까? 발송 우체국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여기서는 인쇄물하고 엽서를 갖다가 자 여기 ABC 외국에 있는 ABC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내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뭐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자기 상품에 대한 만족도 아니면 그 불평 불만 이런 것들 소비자 의견을 갖다가 들어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제 다시 받을 때는 뭡니까? 이 배달 우체국 이제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꼭 하는 게 배달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배달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보냈다가 돌아오는 무슨 요금이요? 회신 요금. 회신 요금을 누가 부담하겠다고? 갑이 부담. 갑은 그때 어떤 입장입니까? 수취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인쇄물 봉투나 엽서 같은 걸 보낼 때는 빈 봉투 아니면 그 뭐 안내문이라든지 아니면 설문사항을 보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ABC가 해주겠죠. 그럼 거기서 이렇게 보내면 이 사람이 수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회신 돌아올 때 그 요금을 누가 부담한다고요? 이 발송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수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송인, 수취인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수취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발송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걸 딱 맥락을 딱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객관식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냥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틀릴 거예요. 헷갈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그 아까 의는 봤고요. 지급 우체국은 누구? 집배 우체국에 하나여 지급한다. 그래서 별납, 후납, 수취인 부담 비교하시고요. 자, 이때 취급 대상 우편물 보세요. 통상 우편물 다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통상 우편물 중에서 인쇄물과 엽서 여기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최대 중량까지 같이 보세요. 여기 최대 중량은 50g입니다. 근데 이 중량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안에 물건을 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인쇄물, 봉투 안에다가 뭐 설문지라든지 그런 것들 있는데 무게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제한 중량 자체를 되게 작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한 중량 50g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 그래서 여기서 돌아올 때 이제 수취인이 요금을 또 지불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요금과 관련해서 이게 1,100원, 5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재작년에는 공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뀐 부분이 두 개 있거든요. 대금 감액하고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100원 동당, 요거는 500원 이렇게. 요 금액도 재작년에 그때 공고가 나오고 난 다음 바뀌면서 공지가 됐던 건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게 돌아오면 요게 뭡니까? 요 돌아온 회신 요금에 대해서 우리 수취인이 부담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계약과 관련해서 IBRS에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신청서와 수취할 우편물의 견본 도매를 배달 우체국에 제출하면요. 그럼 거기서 뭡니까? 부여를 해주겠죠.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배달 우체국장이 부여한 계약 번호를 수취할 봉투나 엽서에 인쇄한 견본 도매를 배달 우체국에서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발송 유효기간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자, 이 설문조사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뭐 상품 다음 상품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고객의 의견을 통해서 뭐 다른 어떤 뭐 서비스 뭐 개선을 위한 거니까 딱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낸 지가 1년이 지난 다음에 발송일을 보냈다. 그럼 수취인한테는 그런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발송 유효기간을 딱 정해서 보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 자기 하는 일도 바쁜데 이런 거 설문조사까지 내가 응해줘? 물론 이제 요금이야 얘가 내겠지만 그렇지만 뒤늦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뭡니까? 발송인에게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때 발송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발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번 보세요. 발송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송한 IBRS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돌려보낸다. 그다음에 발송인입니다. 수취인에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발송인에게 돌려보낸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날짜 도장은 날인하지 않고요. 특히 요 네 가지 요 내용들이 좀 아주 저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항공 취급하며 그 밖에 부가 취급은 불가하다. 실제 기출 재작년에 됐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IBRS라는 말이 나오면 그 밖에 부가 취급은 불가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뒤쪽에 IBRS, EMS 나와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유효기간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된 IBRS 우편물은 접수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한다가 아니라 별도로 입력하지 아니하고 국제항공 우편물과 같이 물류센터로 보내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 우편 수취인 부담 우편물 배달예에 준해서 배달하고 그 요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IBRS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내용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5절 보시면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에서 여기도 보세요. IBRS 들어있으면서 뭡니까? EMS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EMS 제도에다가 IBRS를 접목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기존의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제도를 활용하여 반품을 수월하게 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기존의 죄송합니다. 기존의 그 수취인 요금 그죠? IBRS에다가 반품을 수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목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니까 자 기존에 뭐라고요?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 그러니까 IBRS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반품을 수월하게 한다. 그때 뭐를 이용하는 겁니까? EMS 우리 국제 특급을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급 우체국은 보세요. 계약 국제 특급 이용 우체국에 한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배국 또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현재로서는 일본이고요. 그다음 취급 대상 우편물에서 IBRS, EMS이니까 거기는 EMS에 한정하고요. 이때 자 최대 무게는 2kg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kg이라는 거. 아까 우리 IBRS는 아까 몇 했어요? 50g이었죠. 그래서 RS 그다음에 RS 그렇죠. EMS 있습니다. 이거는 50g이고 이거는 2kg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50g, 2kg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편물의 규격은 EMS 발송 조건의 규격과 같고요. 자, 3번 보세요. 요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우리 저희가 물건을 보냈어요. 물건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이거 반품할래요? 라고 해요. 근데 반품하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뭡니까? 원하지 않는 상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반품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러니까 귀찮게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그 요금까지 자기가 부담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반품할 건데 어떻게 하실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요때 이제 그걸 갖다가 보세요. 굵은 글씨로 된 거. 전자적인 방법으로 아래 서식의 반품 서비스 라벨을 구매자에게 전송합니다. 그래서 직접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면 그 사람이 뭡니까? 그거 출력해가지고 부착을 하면 요금 부담 없이 뭡니까? 반품을 할 수 있는 거라며.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적인 방법으로 아래 서식의 반품 서비스 라벨을 구매자에게 전송해서 우편물 표면에 반품 서비스 라벨을 부착하여 접수한다. 역시 EMS 우편물 취급, 자 IBRS는 그 밖에 부가 취급 불가. 딱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혼합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통당 10,000원입니다. 한 통당 10,000원.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나오는 금액 중에서는 수수료 가장 큽니다. 10,000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국제 반신 우편권입니다. 그래서 국제 반신 우편권.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일종의 수취인이 부담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수취인 부담하고 조금 다른 게 아예 처음부터 뭡니까? 그쪽 얘네들한테 뭐를 보내줍니까?
우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신 우표권입니다. 그래서 반신 우표권, 국제 반신 우표권 하면 여러분들 뭐 주로 뭐 성적,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국내에 왔는데 이 회사에서 나의 그 뭐 성적표라든지 아니면 그 관계되는 서류를 요구한다. 그럼 그걸 직접 그 학교에 가서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그 서류 찾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서 그렇게 찾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서류가 필요하니까 나에게 좀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면 그럼 그쪽에서는 뭡니까? 얘 편에 의해서 주고 보내는 건데 이 사람이 요금을 부담하는 거는 좀 형평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뭘 보내냐면 반신 우표권을 보냅니다. 그럼 반신 우표권을 보내면 그 반신 우표권이라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 샀으면 그거는 외국에서만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우편하고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쪽 그 반신 우표권을 받아다가 우표로 교환한 다음에 그리고 뭡니까? 그 안에 필요한 이 사람이 요구했던 서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넣고 거기다가 우표를 붙여서 보내주면 이 사람은 뭡니까? 아무런 뭐 경제적인 어떤 부담은 없이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수치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그 서류를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요금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수신도 만족하겠죠. 그게 여러분들 반신 우표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신 우표권은 재작년에 제가 엄청 강조를 드렸었는데 드디어 하나 지문이 나왔었어요. 자, 지문은 딴 게 아니라 제가 국제 우편 기구 할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국제 사무국이 등장하는 게 그러면 3개네요. 그렇죠? UPU 공부할 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그 UPU의 사무국이랑 각 회원국의 우정청이랑 이렇게 그 교환하는 소포. 제가 죄송합니다. 그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그 소포를 뭐라고 했죠? 그쵸.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우편 사무소포. 우편 사무소포.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국제 사무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국제 반신 우표권 할 때 요거는 누가 발행한다? 국제 사무국에서 발행합니다. 각 회원국은 판매할 뿐이에요. 그래서 회원국이 발행한다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개요 보시면 국제 반신 우표권은 수취인에게 네. 죄송합니다. 수취인에게 회신 요금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해답을 받는데 편리한 제도다. 그래서 여기는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한다. 그래서 국제 반신 우표권 그리고 각 회원국에서 판매하고요. 국제 반신 우표권 한 장은 그 나라의 외국 발송 항공보통서장 최저요금. 그러니까 항공보통서장 최저요금 그 한 명과 교환한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매당 1,450원에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할 때는요, 앞면의 왼쪽 아래, 저 오른쪽 107페이지 그림 보이죠? 판매 시에는 앞면 왼쪽 아래에다가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그 우체국하고 그 날짜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딱 찍고, 그 다음에 그 반신 우표권은 우리나라에서는 교환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외국에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 반신 우표권은 외국에서 팔았던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환 가능하죠. 그때 항공보통서장의 4지역 20g, 약 800원에 해당하는 우표료와 교환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국에서 우리한테 보내면 또 우리는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우표하고 교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기타 사항과 관련해서 반신권은 우표류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할인 판매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리고 다량으로 구매 가능하기는 해요. 다만 어떤 조건이 있는지 보세요. 다량의 반신권 판매 요구 시에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정당 사용 여부를 확인 후에 판매한다. 따라서 한 사람이 하루에 20매를 초과하여 구입 요구를 하면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매를 초과하면 어떻습니까?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정당한 그 신청서를 갖다가 작성을 하면, 그래서는 20매 이상도 하루에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그 그림 보시면 그 앞면 왼쪽은 판매했을 때, 왼쪽이 아니라 그 앞면에 오른쪽 아래는요 교환했을 때 도장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에는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거, 이 그림은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